저는 좀 정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인문학적인 것보다는 약간 사회과학에 가까운, 그러나 이게 전체적으로 인문학적인 교양을 말씀드리는 자리라서 살짝 인문학적인 부분들도 들어가는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목표는요, 푸틴 대통령을 프리즘으로 삼아서 러시아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해 본다. 제가 이 오마이스쿨에서 그 정치에 관련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푸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푸틴을 통해서 러시아를 한번 살펴볼까? 그럼 푸틴은 도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 중에 가장 우리를 가슴 설레게 해주는 도구가 프리즘이죠. 우리는 햇빛을 어릴 때 프리즘으로 이렇게 나눠서 7색깔 무지개로 햇빛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푸틴 대통령을 통해서 러시아를 살펴보는 그런 툴을 삼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나름 한 30초 정도 고민해서 만든 문장이 이거예요. 오늘 강의의 목표는 푸틴을 프리즘으로 삼아서 러시아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한다. 이게 목표이고요. 주요 내용도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러시아를 위한 현상학적 접근 이렇게 써놨어요. 이 교양 강좌인데 조금 이렇게 교양 있는 표현들이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상학적으로 접근해보자.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사람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보통 얘기할 때 적대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적대 이미지에 대해서 일단 좀 청산하고 러시아를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는 게 러시아의 본질을 드러내 보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왜 푸틴에게 열광을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이해시키려면, 푸틴이 러시아 국민들의 마음을 훔쳤겠죠. 그죠? 그래서 푸틴이 러시아 국민들의 마음을 훔친 게 뭘까의 핵심어가, 강대한 러시아를 제가 재건해내겠습니다. 딱 한마디예요. 나는 러시아가 위대한 민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강대한 러시아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재현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푸틴의 약속이었고, 그게 객관적으로 강하냐 안 강하냐는 별로 안 중요해요.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가 강하다라고 느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지금 러시아가 되게 강하다고 느껴요. 스스로를.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푸틴의 러시아. 러시아가 푸틴 건가요? 그 좀 곤란하죠. 그죠?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간에 어떤 개인이 그 나라를 다 대표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러시아의 푸틴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가끔 번역돼서 자료가 나오는데, 이 밈이라고도 봐요. 인터넷 용어 중에 인터넷 밈이라는 표현이 있죠. 모든 러시아를 얘기할 때 푸틴을 러시아 그 자체로 이렇게 푸틴이 아니면 러시아를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정치학이니까 국제관계학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제 전공이 제가 그나마 살면서 제일 열심히 공부한 게 국제관계학이기 때문에, 국제관계학의 측면에서 봤을 때 서구와 러시아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 화평이 모색될까, 아니면 계속해서 긴장과 대립을 이어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런 사회과학적 이해 시도, 러시아에 대한 그런 해제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내가 대상을 인식할 때 창의 역할을 해요. 필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식하는 사람을 주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기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기 있는 것을 대상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책상을 인식하고 있는 주관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인식의 주체이고 주관적인 입장이죠.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사람의 눈이 여기 달렸는데 내 눈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객관적으로 보겠어요. 사람은
모든 사물을 각자의 주관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주관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어떤 음식에 대해서 나는 맛있다, 간이 적당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짜다, 혹은 어떤 사람은 싱겁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각자의 주관을 가지고 똑같은 염도의 국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은 적절하다, 어떤 사람은 짜다, 어떤 사람은 뭐 싱겁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하는 본인은 주관적인 거고 염도가 일정한 국은 그냥 객관적인 국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음식 혹은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객체를 내가 인식할 때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인식을 해요. 그러면 그 이미지는 뭘 하나? 그 이미지를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쭉 연결해서 유사한 용어로 따지면 세계관이 될 수 있고 신념일 수도 있고 개인의 가치관일 수도 있고 고정관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스크리닝, 필터링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사실들을 내가 주관적으로 인식할 때 어떤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으면. 근데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왜곡을 하거나 아예 거부를 하죠. 굉장히 심각해지니까 재미없죠.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요? 이솝우화에 그 꾀돌이 여우 얘기가 나오죠. 여우가 길을 가는데 저기 포도나무에 포도가 있는 거예요. 탐스러워 보였죠. 먹고 싶죠. 그래서 점프를 딱 했는데 손이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안 닿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한 서너 번 시도해 보다가 손이 안 닿는 걸?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가면서 굉장히 탐스럽고 먹음직스럽지만 분하다. 내 점프 실력이 부족해서 집에 가서 점프 많이 연습하고 내일 따라와야지라고 생각하면 성인 여우예요. 그러면 여우를 안 태어났겠죠. 그냥 돌아서면서 여우는 뭐라고 그래요? 저 포도는 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 포도는 객관적으로 신가요?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시다라고 판단을 해야 돌아서는 자신이 정당해지나요? 그 후자죠. 시다라고 본인이 규정을 하고 돌아서는 자기가 덜 민망한 거거든요. 그게 필터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인식할 때 자기 성장에 잘 맞는 것, 자기 이미지에 잘 맞으면 훅 받아들이고요. 좀 안 맞는 것,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약간 왜곡해서 받아들여요. 조그맣게 멀쩡하던 포도가 지금은 쉬어버리는 거죠. 국가들 간의 적대 이미지는 어떠냐면요. 상대편의 의도나 행태를 사악하고 공격적인 것으로 규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상대편의 국가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은요. 획일적이면서 동원적인 체제다.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적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밀실에 갇혀서 자기들끼리 막 결정해버린다라고 규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건 거울 영상 효과하고 비슷한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울을 딱 보고 여러분들이 좋은 아침 잘 잤어요 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거울 속에 있는 상대방도 나를 보고 물론 반대손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짠 해서 좋은 아침 잘 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 근데 일어나서 거울 딱 보다가 눈 안 내릴까로? 하고 주먹 딱 눈 내릴까로? 하고 인상 팍 쓰고 보면 거울 속에 있는 나는 왼손잡이가 되어서 너도 눈 내릴까세요? 이러고 쳐다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서로가 적대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요, 국가들 간에 특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비를 막 경쟁해요. 내가 그냥 방어용으로 그냥 장갑차를 좀 샀을 뿐인데 상대방은 장갑차 사갖고 우리나라 쳐들어오겠다고 그러면서 대전차 지뢰 막 사고 다른 나라는 쟤들 대전차 지뢰 산 게 혹시 그럼 우리 전투기 살까? 이러다 보면 서로 막 군비 경쟁에 빠져들죠. 그러면 지구촌 전체가 이제 안보의 그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그러다 보면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오히려 내 불안감은 점점 커지기만 해가요. 그런 걸 안보 딜레마라고 그래요. 국제 정치에서는. 그런 것들이 적대 이미지가 가진 특징인데 러시아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미국 MD는 이를테면 미슬 디펜스라고 해서 분명히 미사일을 방어한다라고 하죠. 우리나라 저게 사드 성주 골프장에 만들어 놓은 거 방어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보기에는 방어용이라기보다는 감시용 같아. 중국 아까 거기 우리가 앞 시간에서 살펴본 것 같은 야오닝이라든가 산둥이라든가 이런 중국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해안 지역을 이 레이저 이 방공망 같은 걸로 쫙 이렇게 스크리닝하기 위해서 사드를 한국에 갖다 놓은 게 아닌지 뭐 이런 걸 의심하게 되는 게 군비 경쟁의 나쁜 악순환이죠. 그런 것들이 적대 이미지가 점점점 작은 일을 크게 만들어가는 회오리 폭풍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적대 이미지 한번 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물어보면 좋은 얘기부터 하실 것 같긴 해요. 러시아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혹시 앞에 계시는 그 미인 선생님은 러시아 그러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세요? 커다란 나라? 커다란 나라. 중립적이네요. 그죠? 그리고 약간 우호적인 느낌이에요. 제일 큰 나라 지구촌에서. 아, 멋지세요. 교양이 있으세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러시아 그러면 제일 처음 드는 생각. 문학. 와, 교양이 대단하세요. 러시아 문학 정말 대단하죠.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시인이 누구예요? 푸시킨이죠. 윤동주보다가 더 유명한 사람이 푸시킨이에요. 생활이 그대를 속이지라도 노여워하지 말라. 그죠? 나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하고 쌍벽을 이루는 그죠? 푸시킨이 러시아 사람인 걸 모르는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그게 한국신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러시아 그러면 일단 추운 나라, 되게 광활한 영토보다는 추운 나라, 그 다음에 닥터 지바고 같은 데서 느낀 그런 눈이 많이 오는 그런 나라, 공산주의, 냉전, 그 다음에 독재자, 그 다음에 푸틴이라고 얘기를 하면 독재자라고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푸틴이 독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멋지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푸틴, 레닌, 스탈린이 독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스탈린이 독재자다. 많으시죠? 모두가 알고 계시네요. 푸틴은 일단 오늘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서 제가 뭘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부정부패도 러시아에서 되게 심각했었죠. 그러다가 한 7번째, 8번째쯤 가면 사람들이 발레 얘기해요. 그런 되게 멋있는 나라라는 이미지는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러시아에 대해서 왜 다들 앞에는 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지. 그게 적대 이미지죠.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부정적이라고 해놨네요. BBC의 글로브 스캔이라는 그런 이렇게 산하 이렇게 설문 연구하는 그런 조직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한번 내려가서 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긍정적이다, 그 국제적인 영향력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받는 나라들이 캐나다 61%, 부정적 15%, 독일 59%, 21% 뭐 이래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일본이 56%, 24%. 한국은 이게 아마 반대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한국에서 조사하면 일본에 대해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요점에 가면 러시아가 있는데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49, 긍정적인 이미지가 29. 러시아보다가 더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 이란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좀 나쁜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보다가 거의 2배 이상 많은, 심지어 밑에는 한 5배, 4배까지 크고 그러네요. 러시아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러시아에 대해서 선입견이나 편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러시아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이 가이드라인이 한국 사회에 있었던가? 러시아에 대해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감정을 다 내려놓고 내가 직접 가보거나 내가 직접 읽거나 내가 직접 경험해보는 러시아를 내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보자. 그게 현상학적 환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러시아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문하는 첫 번째 부탁이에요. 이거 두 번째는 이제 열광하는 푸틴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니까 푸틴이 누구인가를 봐야죠. 그죠? 레닌그라드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셨어요. 레닌그라드 대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푸틴 대통령이 레닌그라드 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했다라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머리가 좋았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요, 입시 가외가 있던 나라가 아니에요.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의무교육이었던 공산주의 국가였잖아요. 52년생이니까 70년에 대학을 갔을 거란 말이에요. 1970년대 러시아는요, 1978년에 그 브레즈네프가 발전된 사회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을 얘기할 때 발전된 국가를 한국말로 하면 선진국이에요. 영어로는 developed country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발전된 국가를 한국말로 선진국. 근데 developed country인데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소련을 일컬어서 소연방은 발전된 사회주의 국가라고 1970년대 브레즈네프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소련은 정말 잘 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 1960년대 후반 70년에 페트르부르크 대학 법학부에 갔을 때 이 사람은 러시아 안에서 교육받고 과외 없는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합격했던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국가보안위원회 국장도 했고, 이거 하기 전에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뭐 독일 드레스덴에서 이렇게 KGB 요원으로 6년, 7년 근무했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실, 그러니까 옐친 대통령에 의해서 대통령실 그 이렇게 부실장도 하고 뭐 이런저런 요직을 거치다가 국가보안위원회 국장이 된 게 1998년이에요. 그리고 총리가 된 게 99년 9월 달이에요. 그리고 12월에 옐친이 대통령직 전격 하야를 선언하면서 2000년 1월 1일을 기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취임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스펙이 좋다예요. 머리가 나쁘지 않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알파남, 스트롱맨 이런 걸 가지고 푸틴을 평가해요. 서구에서는. 또 푸틴이 또 약간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는데, 그 알파남, 원래 영어로 알파메일이라는 게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수컷 우두머리를 얘기할 때 알파메일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남자 중에 상남자 뭐 그런 뜻일 거고요. 근데 푸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체첸 전쟁할 때요. 전투기를 몰고 체첸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물론 주조종사 있고 그냥 사진 찍기 좋게.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뭐 이 전투기에 2인승인지 4인승인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투기에 앉아서 체첸까지 날아갔다라는 거 센 남자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리고 기억하시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그 조지아 전쟁이 있었잖아요. 조지아, 그때 원래 소련에서는 그루지아라고 하던 나라에서 남오세티아로 공격해서 전쟁이 났을 때 부시 대통령이 푸틴하고 개막식에 참석했다가 전쟁 났다 그러니까 푸틴이 총리였어요. 그때 그 대통령을 메드베제프한테 넘겨주고 총리로 개막식 갔다가 바로 개막식 행사장에서 비행기 타고 모스크바로 들어와서 전쟁 지휘했던 대단한 스트롱맨이죠. 알파남으로서 이 사람은 보이는 게 요즘은 푸틴 대통령이 하키하는 거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하키하죠. 우통벗고 말 타죠. 낚시하죠. 또 뭐 보셨어요?
유도하죠. 운동도 잘하시고 또 뭐 보셨어요? 푸틴이 약간 이렇게 알파남 같은 역할. 뭐 대충 좀 폼나는 건 다 해요. 혹시 그 오토바이 타는 거 보셨어요? 그죠? 그 막 오토바이 타고 뭐 그런 모든 남성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혼자서 다 해요.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을 애국주의자라고 봅니다. 애국자라고 보죠. 표트르 대제의 초상화를 집무실에 걸어둔 대통령. 이분이 표트르 대제예요. 지금 대통령이 더 위대하니까 더 크게 나왔는데 실제로 두 사람 사이의 키 차이는 한 30cm 날걸요? 이 표트르 대제는요. 키가 2m 5cm 정도 됐을 거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정도 더 있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뭐 아까 그게 그 공부하셨던 그런이세요. 러시아의 최초의 서구주의자. 러시아를 서구와 연계시켜서 서구보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얘기했던 황제의 초상화를 집무실에 걷어놓고 그를 닮아나려고 하는 사람. 푸틴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부인이 헤어진 부인이 푸틴에 대해서 평가한 게 거의 안 나오는데 딱 하나 공개된 게 있어요. 워커홀릭이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가정에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워커홀릭이라서 일밖에 모르는 남자다. 그래서 너무 같이 살기엔 좀 심심한 남자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약간 이 관상학적으로 이렇게 봐도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몸 건강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일에 굉장히 성실하게 임하실 그런 상이라고 얘기해야지 않겠어요? 그래야 제가 러시아 갈 때 입국 거부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애국자이고 러시아 국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러시아 사람들은요. 그리고 미국에다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전 세계 지도자 중에 미국에다가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푸틴밖에 없다라고 러시아 사람들은 실제로 그랬고요.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누구였나요? 미국이었죠. 그죠?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 쪽에서 만들어 놓은 이상한 금융 공식들로 뻥튀기 해가지고 결국은 세계 금융위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거 해결할 때 미국이 어떻게 했나요? 달러를 그냥 막 F용지 집어넣어서 달러, 100달러 찍었고 막 뿌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이름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벤 버냉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별명이 뭐였어요? 헬리콥터 벤. 기억나시죠? 그냥 F용지에다 달러 찍어서 거리에다 뿌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은 금융위기를 지들이 돈 찍는 나라니까 돈 찍어서 지들은 탈출했고 다른 나라는 엿먹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달지 않는 엿. 그래서 우리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우리나라 어렵죠. 그때 푸틴이 미국은 세계 경제 기생충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어요. 세계 경제 기생충이다. 지들이 문제 일으켜놓고 그래서 금융위기 촉발시켜놓고 지들은 달러에다가 F용지에다가 달러 막 박아서 냈다. 헬리콥터 밴. 미국에다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실 국제 문제에서 보면 시리아 문제나 이란 핵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 러시아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제 뉴스를 보다가 보면요. 행간에 보면 러시아가 실제로 중재자 균형자로서 국제사회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이 푸틴이에요. 그러면 푸틴이 추구하고 있는 러시아의 국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는요. 어떤 것을 자국의 이익이라고 할까요? 왜 서구하고 사이가 안 좋을까요? 그 문제는 냉전을 끝냈을 때에 냉전을 끝낸 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러시아와 미국을 위시한 유럽하고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소연방이 해체될 때 인류 역사상 제국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제국이 해체된 유일한 케이스가 소연방의 해체였어요. 로마 제국이든 청이든 뭐든 간에 모든 제국의 그
제국의 흥망사를 보면 제국이 흥할 때도 전쟁을 통해서 흥하는 거고요. 망할 때도 전쟁을 통해서 망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소련방이 해체될 때 죽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소련방은 붕괴된 게 맞나요? 해체한 게 맞나요? 해체가 맞죠. 붕괴면 누군가가 깔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건물을 해체할 때는 다 사람들 내놓고 안전 거리 확보해 놓고 건물을 해체하죠. 러시아는 스스로가 소련방을 해체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서구 언론은 소련방은 붕괴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관점의 차이예요. 러시아는 스스로가 소련방을 해체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소련방을 해체하는 1등 공신이 러시아라면 냉전의 승자는 러시아인가요? 서구인가요? 같이죠. 같이 더 이상 소모적인 전쟁을 하지 말고 서로 손잡고 인류 공영 미래를 향해서 같이 가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러시아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소련방 해체 과정인 거고요. 서구의 입장에서는 무슨 말씀이세요? 니들 우리랑 콜드워 냉전하다가 지셔가지고 니들이 폭망한 거고 우리는 이긴 거예요 라고 러시아를 무시했어요. 옐친 대통령이요. 옐친 대통령이 처음 러시아 연방을 만들었을 때는 친서구주의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92년에서 96년에 옐친이 재선되는데 재선되기 직전쯤 94, 5년쯤부터 러시아가 보수화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옐친이 서구가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요. 경제개혁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버드 대학교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프리 sak스라는 되게 유명한 경제학자가 충격요법을 쓰면 된다. 일거에 한목에 확 사회주의 체제를 와해시켜버리고 급격한 자본주의화, 사유화를 시키면 된다. 그래서 그대로 다 했다가 러시아 경제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그때 제가 모스크바에 있었거든요. 러시아 같은 나라는 연금 생활자들이 있는데 간단해요. 1월 1일 날 연금으로 내가 100만 원을 받았는데요. 12월 말에도 연금은 한 300만 원, 1년 안에 한 두세 배밖에 안 올랐는데 물가는 최소한 국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 1800%였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한 30배 정도 올랐다고 그러거든요. 100만 원 연금 받던 게 연말점, 딱 1년 만에 연말점 되면 한 10,000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면 최저 생계비는 되지만 10,000원으로는 하루 이틀 정도밖에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런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서구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도와줘서 러시아 경제가 안정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로 갈 수 있게 도와주리라 기대했는데 안 해줬거든요. 그리고 조롱하고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자존심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스스로 소연방도 해체하고 서구하고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고 아까 9월 영상 효과 얘기했잖아요. Hi, hello, smile 하고 서구 사회에다가 먼저 손 내밀었는데 쟤들은 Hi, smile, hello? 웃기지 마세요. 너 죽으세요. 하고 담근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우리 길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94년 5년부터 좀 이렇게 그 유라시아주의라고 해요. 친서구주의적인 정책이 아니라 러시아의 정체성이 가미된 국익을 추구하기 시작하죠. 국가의 이익이라는 것은 국방의 측면, 경제의 측면, 그 다음에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의 측면,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국민들이 중요하게 믿는 신념 체계, 이데올로기의 측면 이런 것들이 고루 갖춰질 때 국가 이익이 발현될 수 있거든요. 그 관점에서 푸틴이 어떤 국가 이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는지를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푸틴 대통령은요, 국방 이익의 측면에서 체첸 전쟁을 종식시켰어요. 그 코카사스 산맥,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소치 북쪽산, 아까 2008년도에 조지아가 잠깐 전쟁 일으켰다라는 데가 코카사스 산맥이에요. 러시아에서는 카프카즈라고 하는데 카프카즈 산맥이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남쪽으로 흐르면 소치, 그러니까 흑해 쪽에는 조지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카스피해 쪽에는 아제르바이잔이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고요. 물을 부어서 북쪽으로 흐르면 다 러시아 연방에 속해요. 그 북쪽, 그러니까 북사면은 러시아, 남사면은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인데 그 북사면에 체치니아족이 살아요. 그게 유명하죠. 지금 뭐 알카에다, IS 뭐 이러는 사람들하고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전 세대 아저씨들이 90년대 초중반부터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그 동네에서 은거지로 삼아서 이제 러시아로부터 분리 독립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가가 영토적인 통합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변방이 자기가 독립하겠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그냥 독립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학살하고 막 못된 짓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푸틴이 체첸 전쟁을 종식해요, 본인이. 그리고 그러니까 직접 가서 군인들이 가서 싸워서 이기게 한 거죠. 정부군 입장에서는 분리 독립주의자들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 투항하든가 아니면 죽으시든가, 러시안 스타일이에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4년쯤에 베슬란이라고 이렇게 그 학교 인질 테러도 있었고 극장에서도 테러가 있었고 그랬죠. 러시아에서. 그죠. 러시아에서 시골 도시에서 이 그 극장에서 이렇게 인질범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러시아 전문가로서 저거 어떻게 해결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72시간 안에 총 쏘고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인질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래? 그러길래 아니 아마 보시면 인질들이 강경 진압하지 마세요. 그러고 인질들이 나와서 정부를 설득하고 싶어 할걸요. 러시아는 인질 생각 안 해요. 타협 안 할 겁니다. 총 쏘고 들어갑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총 쏘고 들어가더라고요. 러시아는 그런 거 되게 세죠. 그러니까 약간 아까 얘기했듯이 스트롱맨 뭐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즘 러시아에서 큰 테러는 잘 안 일어나거든요. 체첸 전쟁 종식시켰고 분리주의자들을 척결해내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크리미아 반도를 환수했어요. 이 크리미아 반도 환수 이야기는요, 원래 크리미아는요, 러시아와 터키 사이에 있는 흑해 반도 북쪽에 있는 약간 마른 목골로 생긴 섬이 아니고 반도인데요. 러시아하고 터키는 아시겠지만 1453년도에 그 콘스탄티노플을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하면서 이스탄불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자기네 종교적 성질을 잃어버리고 모스크바가 러시아 정교의 오소독스 처치의 본산이 되게 되는, 그래서 사실 터키하고 러시아는 앙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는데 거의 다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진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에 보면 정교 문명권과 그 이슬람 문명권의 충돌이 인류 역사를 전쟁에 빠뜨릴 주요 요소 중에 하나로 꼽고 있죠. 그죠? 그게 실제로 18세기에도 러터 전쟁이 18, 9세기에 러시아 터키 간의 전쟁도 있고 그랬거든요. 크리미아 반도는 그 지역이에요. 그거 러시아에게는 승리의 땅이고 러시아에게는 영광의 땅이 크리미아 반도거든요. 이 땅을 아까 공부하셨던 표트르 대제 때, 그 다음에 예카테린 여제라고 러시아에서 걸출한 여자 그 황제가 있었거든요. 18세기 중후반기 우리나라로 하면 영조 말기에서 정조 정도까지 그 시기에 여제 시절의 크리미아 반도를 러시아가 이렇게 획득하는, 그것을 이제 소연방 시절에 우크라이나에 맡겨놨는데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면서 크리미아가 우크라이나 소속이 돼버린 거예요. 러시아가 처음에는 뭐 우호적으로 우크라이나가 같은 형제 국가니까 냅뒀는데 우크라이나가 유럽으로 가겠다, 러시아랑 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니까 그럼 크리미아 돌려줘 라고 러시아가 얘기한 건 아니에요. 크리미아 주민들이 투표를 한 거죠. 투표를 해서 그럼 우리는 러시아로 돌아갈래 하니까 러시아가 그러면 들어오세요 이렇게 한 거죠. 환수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환장했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푸틴의 인기가 크리미아 환수하고 20% 정도 올라갔어요. 지지율이 50% 중반에서 60% 초반대에 머물던 푸틴에 대한 지지가
크리미아 반도 한수하고 난 다음에 80%대까지 올라가요. 근데 정당성이 있냐고요? 저는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군 현대화와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어요. 푸틴 대통령이. 아시죠? 지난 3월 1일 날 본인의 대선에서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해마다 러시아는 이렇게 신년 그 기자회견을 해요. 국정교서를 발표하시는데 푸틴 대통령이 3월 1일 날 했죠. 금년에. 러시아 제 신형 무기 쫙 보여주면서 뭐 극초음속 미사일, 그 다음에 뭐 순항 이렇게 그 바다로 다닐 제가 무기 체계는 잘 모르는데 또 무기 체계는요 전문가들도 잘 몰라요. 어느 나라가 무기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 무기 재원이나 성능을 다 공개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다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만든 무기 중에 해안을 쫙 급속도로 핵 추진 항 잠수함 뭐 무인 잠수함 이런 것도 만들어 갖고 각국의 러시아를 적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의 각국 해상 도시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해상 드론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잠수함 드론도 만들었대요. 무인 잠수함. 뭐 그런데 그것도 핵 추진체라서 오랫동안 숨을 수 있고 뭐 그런가 봐요. 그런 걸 가지고 무기 현대 뭐 미사일 MD로 못 막는데 MD는 위성에서도 인식할 수 있고 공중에서도 인식할 수 있고 지상에서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정보망을 가지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조합해서 격추시킨다는 논리거든요. 근데 오네? 조합해봐. 그런데 떨어져 버렸어. 이미 터졌는 걸. 그게 극초음속 미사일이겠죠. 러시아가 개발해서 MD로 이거 못 막을 걸. 그러고 러시아가 그 미사일 공개했어요. 신무기 개발하고 군사혁신에 투자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경제이익과 미래비전의 측면에서는 러시아를 석유, 가스, 광물 같은 에너지 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러시아가 아니라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ICT, 그러니까 기계, ICT, 우주, 항공, 그래서 러시아가 좀 기술적으로 선진화된 경제체제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면서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러시아를 진입시키겠습니다라고 새로운 이렇게 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5대 경제 강국이 되려면 여러분들 이렇게 꼽아보세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그 다음에 러시아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러시아의 경제력이 이렇게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한국보다가 조금 많거든요. 지금. 근데 앞으로 그 한국이 11위, 12위권 정도 되는데 10위권에서 12위권 정도 되는데 러시아가 뭐 한국보다 한 칸 앞에 있거나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나라들이 뭐 지금 여러분들 머리에 있는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보다 앞에 가겠대요. 그렇게 되길 바래요. I wish you 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세계 질서의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는요. 지금 국제 질서가 미국 중심의 일극의 패권적 체제에서 변환의 시대에 있다. 다자적, 다층적 세계 질서가 구축되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다자적, 다층적 시대가 되면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강대국의 지위를 가지고 유라시아 지역의 균형자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외교정책 목표 1순위로 딱 내걸고 있어요. 그리고 설린 우호 증진과 유라시아 영내 다자주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글로벌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균형자 하겠다라고 선언하죠. 이게 푸틴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 전략적 측면에서의 러시아의 국익이에요. 이념적 측면에서 볼까요? 러시아의 위대한 러시아 민족의 존엄성을 회복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크리미아,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국교가 정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 상당수가 정교에 대한 신도들이고 정교는 영어로는 오소독스 처치죠. 한국말로 번역하면 정통파 기독교예요. 로만 가톨릭보다 더 정통파 기독교가 러시아 정교라고 러시아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계를 구원해야 되는 선택받은 민족이 자신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비에트 시기에 러시아는 미국하고 같은 세계 1등 시민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스스로가 인류 역사 발전을 위해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글로벌 사회로 가자라고 깃발을 들어준 게 러시아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 러시아의 자긍심, 존엄성을 서구가 끊임없이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 기분 나빠하고 있고 그거를 스스로가 돌파해서 러시아의 민족적 자긍심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러시아의 국익으로 내세운 거예요. 푸틴이. 그 이외에도 보시면 러시아에서 강한 국가, 강한 중앙, 강한 대통령제 이런 걸 만들어서 러시아를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는 원래 문명적으로 보면 슬라브족 공동체 국가였어요. 그런데 심지어 우크라이나까지 먹어서 유럽으로 붙이겠다라고 EU가 확정을 해오니까 화가 났겠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러시아가 행동에 나선 거고요. 이러한 보시는 것처럼 국방의 측면, 경제의 측면, 세계 질서의 측면, 이념적 측면에서 러시아의 국가 이익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푸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우리는 위대한 민족, 위대한 국가의 국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만하면 국민들 지지를 받게 되는 게 정당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에게 열광하는 거예요. 푸틴이 때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때린다고 말 듣나요? 러시아에서 국민들 때려가지고 잘 됐다는 황제들이 있어요. 러시아 민족성을 설명할 때 굉장히 유명한 표현 중에요. 러시아 사람들이 인내는 강하지만 굴종은 하지 않는다예요. 러시아 사람들을 아무리 때려도요. 참을 때는 참을만 하면 참지만 굴종하는 성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러시아의 그 아이덴티티를 설명하는 말 중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푸틴은 애국주의자다. 그리고 그런 러시아의 국민의 네 가지 측면에서의 이익을 고르게 명확하게 진단해서 그 방향으로 러시아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는 국민 정서를 잘 읽고 호응하면서 국민을 통합시켰고 러시아의 국익을 만들어내는데 거침이 없다. 그래서 푸틴에게 열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는이 아니고요. 서구 학자들이 사실은 aspirational constructivism이라고 번역을 러시아를 진단을 해요. 러시아의 국가 리더의 그 정체성을 aspiration이라는 단어, 열망, 야망 뭐 그런 거죠, 그죠? 러시아는 꿈을 가지고 그 러시아인들의 꿈을 아이덴티티를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걸 모아서 국가의 목표로 열망을 국가의 목표로 연결시켜서 그것을 국가 이익으로 제시해내고 그 방향으로 국민들이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푸틴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러시아는 지금하고 다른 모습의 나라가 됐을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푸틴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국가라면 자국의 국가적인 목표를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의 정체성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그렇게 통합시켜 놓은 정체성들을 가지고 그 나라의 국가 이익을 순위를 만들어내고 그 방향으로 가자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푸틴이 아니었더라도 러시아는 지금과 같은 나라가 돼야 그게 국가입니다. 그게 국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국가냐는 거예요. 서구는 러시아를 탈냉전 시기에 그냥 흔들어서 가능하면 오랫동안 혼돈에 빠져 있기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친구인가요? 아니면 적인가요? 친구라면 친구가 재정 파탄 혹은 이렇게 가정 파탄에 빠져 있으면 계속 파탄에 빠져 있게끔 이렇게 조롱하고 고생시키면 친구인가요? 적인가요? 적이죠. 적의 놀이를 한 게 아닐까요? 서구가 러시아에게 대해서? 러시아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의 러시아인가 러시아의 푸틴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푸틴이 아니어도 러시아는 지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러시아는
지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집단적인 정체성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한 방향을 향해서 전진해 나갔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서구는 앞으로 러시아와 화평을 모색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적대 관계를 위해서 거품을 물어야 할까요? 답은 나온 거 아니에요? 답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러시아, 어떻게 러시아를 이해할 것인가? 적대감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러시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러시아와 같이 손잡고 전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그게 글로벌 사회에서 지구촌 공동체를 이루는 길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부족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